10명 이하의 직원을 둔 뉴욕주 내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자금 지원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이 공립학교와 차터스쿨에 대해 올해부터 7개의 신규 기준을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산 전기차에 대한 새 공제 조항이 들어간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행정명령을 더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LA 지역에서 미국 내 첫 공식 원숭이 두창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부검 결과 원숭이 두창이 사망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년 전 성폭행범을 칼로 30차례 찔러 살해한 10대 소녀가 보호관찰 및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뉴욕 얼버니에 소재한 애머존 물류 창고에서 두 번째 노조 설립을 위한 투표가 치러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욕주가 오늘부터 총 1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해 10명 이하 사업장과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자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중소기업 회복 지원금 프로그램은 제한 요건을 완화해 그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사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주가 오늘부터 접수받는 코로나19 팬데믹 중소기업 회복 지원금 프로그램은 지난번 연간 총 수입의 25% 손실을 증명해야 하는 요건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등 제한 요건을 완화해 그 대상을 한층 확대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2023 회계년도 예산안에 마련된 총 10억 달러의 자금으로 새로운 소기업 지원금 프로그램을 전국에서 최초로 개설하고 오늘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팬데믹 초기 단계 어려움을 겪었던 10인 이하 사업장과 스몰 비즈니스들 중 지금도 여전히 회복 중인 사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중소기업 회복 지원금 프로그램은 지난해 8억 달러의 예산으로 시작해 뉴욕주에 3만 5천 개 이상의 스몰 비즈니스들이 6억 3,9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들 지원금 중 90%가 소수민족과 여성 소유 기업에게 지원됐다고 뉴욕주는 밝혔습니다. 새롭게 시행에 들어가는 이번 종잣돈 프로그램은 2019년과 2020년 연간 총 수입에서 25%의 손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요건을 제거해 더 많은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18년 9월 1일 이후 운영을 시작한 10인 이하 사업장과 스몰 비즈니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예술 및 문화단체들이 대상이며 지원금 신청 전 최소 6개월 동안은 영업을 했어야 합니다. 또 2020년 또는 2021년 연방사업세금 보고서에 연간 총수입이 5천 달러에서 100만 달러 사이로만 명시돼 있으면 됩니다.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최소 5천 달러에서 최대 2만 5천 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연방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번 프로그램 대상인 사업체는 5천 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오늘부터 프로그램 신청 사이트를 개설하고 9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이 공립학교와 차터스쿨에 대해 올해부터 7개의 신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기준은 학생들이 새로운 시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컴퓨터 스킬과 예술 분야가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박진호 기자입니다. 새롭게 지명된 교육 전문가들이 준비해 2022-23학년도부터 뉴저지주 소속 공립학교와 차터스쿨에 새롭게 적용하기로 한 변경된 제도는 학생들의 최소한의 학업 성취도 기준이 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준과 교과목으로 포함된 7가지는
과학, 소셜 스터디, 시각 및 공연예술, 세계 언어, 컴퓨터 사이언스, 건강 및 운동교육, 직업 준비, 그리고 생활문예 및 핵심 기술 등입니다. 가장 크게 변화하는 과목은 윤리, 기후변화,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이며 미디어 아트 분야에서는 디지털 미디어를 포함시키고 시각 및 공연예술 분야도 포함됐습니다. 뉴저지주 교육국 관계자는 생활문예 및 핵심 기술을 기초로 학생들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한 컴퓨터 스킬과 디자인 의식이 고취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기존의 영어와 수학 과목의 기준은 종전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학부모들과 각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수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다양한 학부모 의견 수렴 단체들과 각 학교는 논의를 통해 주요 과목에 대한 선별권도 갖도록 했습니다. 한편 기존의 제도에서 크게 변경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교사와 학교장들의 우려에 따라 최대 2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해당 규정이 2014년에 처음 논의되어 2020년에 마련된 것으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위기가 겹치면서 교육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새롭게 적용된 교과목이 자칫 학생들의 대학교 진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뉴저지 교육국은 각 학교 관계자들이 쉽게 새로운 교과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박진우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산 전기차에 대한 새 공제 조항이 들어간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IRA 2022 에너지 인프라 조항 시행과 관련 정책을 조정할 조직을 백악관 내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IRA 입법 기념행사에서 IRA 통과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게는 $7,500의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상 최초로 중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며 수십억 달러가 전기차와 배터리를 만드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서 처리된 인프라법에 따라 고속도로 전역에 50만여 곳에 전기차 충전소가 건설된다는 것도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의 통과로 미국산 전기차의 세계 시장 비중이 3배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선 전기차를 조립해 수출하는 한국 기업 매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어 한국 정부와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시장의 전망치를 뛰어넘는 지난 8월의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에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성과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보다 8.3% 상승해 시장의 예상을 웃돌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처리로 미국 가계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하기 위해 발동했던 비상권한 행정명령을 재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연장 조치를 하지 않음에 따라 행정명령은 어제 0시에 만료됐습니다.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컬 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공중보건 비상사태 행정명령을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코로나19 감염 숫자를 봤을 때 현재 비상 권한이 더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수치가 다시 악화할 경우 해당 명령을 다시 발동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만료된 행정명령은 방역 물품 구매와 관련된 권한을 주지사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그동안은 호컬 주지사가 코로나19 자가 진단키트와 마스크 등의 물품을 뉴욕주 감사원 감사 없이도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반적으로 주정부에서 구매하는 다른 물품들과 마찬가지로 주 감사원의 감사를 거쳐 구매해야 합니다. 한편 행정명령 종료 발표는 호컬 주지사가 방역 물품, 자가 진단키트 공급 업체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발표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주정부 전문 매체 타임스 유니온은 코로나19 방역 물품 회사들이 호컬 주지사 캠페인에 $30만 이상을 기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선거 캠페인 관련 기부금 수령과 자가 진단키트 공급 계약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첫 번째 원숭이 두창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면역 체계가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카운티 공중보건국은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주민의 사망 소식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사망자의 자세한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이 확인됐다고 설명했고 면역 체계가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공식적으로 첫 원숭이 두창 사망자입니다. 지난달 텍사스주 보건당국이 원숭이 두창 환자 1명이 사망한 사실을 발표했지만 사망 원인에 원숭이 두창이 직접적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CDC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국에선 약 22,000여 명이 원숭이 두창에 감염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4,300명 이상으로 뉴욕주를 앞질렀고 뉴욕주는 3,500여 명의 원숭이 두창 환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을 강력 권고하고 있으며 높은 수요에 따라 물량도 지속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FDA로부터 유일하게 허가받은 진네오스사의 원숭이 두창 백신은 4주간 2회 투여되며 7월 23일 이전에 첫 번째 백신을 맞았다면 이제 두 번째 백신 예약도 할 수 있습니다. 뉴욕 시내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소는 백신 파인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자신을 성폭행한 범인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한 10대 소녀가 법원으로부터 5년간의 보호 관찰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7세 파이퍼 루이스는 아이오와주 폴크 카운티 지방법원으로부터 5년간의 보호 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또 살해된 성폭행범의 가족에게 15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루이스에게 추적장치를 착용하고 주거시설에 머물 것을 명령하면서 앞으로 5년간 당신의 삶에는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규칙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은 2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루이스의 나이는 15살. 그녀는 폭력을 피해 집에서 탈출한 뒤 한 성매매 알선자에 의해 다른 사람들에게 인신매매됐습니다. 살해당한 성폭행범 제커리 브룩스는 성매매를 원한 인신매매범들 중 한 명이었고 루이스는 그가 자신을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6월 루이스는 아이오와주 디모인의 한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브룩스를 30차례 이상 칼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루이스가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진 않았지만 살해될 당시 브룩스가 자고 있었기 때문에 루이스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가해진 상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루이스가 숨진 브룩스의 가족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아이오와주 주법에 따라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루이스는 지난해 비자발적 과실치사와 고의적 상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성폭행의 피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라며 앞으로 나의 성장을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비자발적 과실치사와 고의적 상해에 대한 최고 징역형은 각각 10년으로 루이스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보호관찰 조건을 위반하면 20년간 수감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주들이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면책을 제공하는 세이프 하버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이오와주에서는 해당 법에 대해 법 집행 단체들이 우려를 제기해 아직 주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알버니 인근에 있는 애마존 물류 창고에서 노조 설립을 위한 서거가 치러집니다. 지난 4월 스태튼 아일랜드에 소재한 첫 번째 노조에 이어 두 번째 노조가 설립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ALB1으로 알려진 뉴욕주 알바니에 위치한 아마존 창고 직원들은 지난달 노동관계위원회에 투표 요청서를 제출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내달 12일부터 17일 사이 노조 설립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조 설립을 위한 선거를 위해서는 30% 이상의 지지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지난달 말 노동위원회는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아마존 회사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두 번째 노조가 설립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 현직 아마존 노동자로 구성된 아마존 노동조합은 지난 4월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첫 물류창고 조합 설립에 성공한 바 있으며 이후 알바니, 켄터키, 뉴저지 등 지역에서도 창고 노조 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선거를 치르기에 충분한 합법적인 서명이 있다는 것에 여전히 회의적이라면서도 직원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하며 우리는 투표 과정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 54%를 받아내 가까스로 첫 노조 설립을 이뤄냈던 당시 뉴욕시 아마존 물류창고에 30대 청년 노동자들이 회사 측에 코로나19 방역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아마존의 수백만 달러짜리 노조 저지 캠페인을 물리친 것인데,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온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게 노동조합이 탄생한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에 비유될 만큼 미 전국 노동운동 전반에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아마존의 고용 인원은 110만 명으로 월마트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고용을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아마존 물류센터는 강력한 노동 통제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미국같이 큰 땅에서 이틀 배송을 내세워 물류센터를 24시간 돌렸고, 아마존은 시장 점유율 40%까지 끌어올리며 공룡기업으로 성장했지만 강압적인 노동 시스템에 버티지 못한 노동자들의 이직률은 치솟았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롱아일랜드 연방 하원 의원인 리 젤딘 공화당 뉴욕 주지사 후보가 민주공화당 뉴욕 정치인들과 합세해 캐시 호컬 주지사에게 교통 혼잡료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9일에는 20여 명의 주 상하원 의원과 시 의원들이 호컬 주지사에게 교통 혼잡료 시행 재고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교통 혼잡료가 브롱스, 퀸즈, 스태튼 아일랜드 등 맨하탄을 제외한 이웃 보로에 피해를 입히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에도 큰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통 혼잡료 납부를 피하기 위해 우회 차량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 브롱스와 스태튼 아일랜드의 정체가 심화되고 공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흑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아시아계 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미국 가구의 중위소득은 7만 784달러로 조사됐지만 인종별로 차이가 컸습니다. 아시아계 가구의 중위소득은 10만 1,418달러였고 21%가 20만 달러를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흑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4만 8,297달러에 그쳤습니다. 특히 연소득이 20만 달러를 넘는 고소득 가구의 비율도 5.7%에 불과했습니다. 히스패닉 가구의 중위소득은 5만 7,981달러로 흑인보다 높았습니다. 히스패닉을 제외한 백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7만 7,999달러였고 연소득 20만 달러가 넘는 비율은 13.3%였습니다. 커네디스는 올 겨울 가스료와 전기료가 평균적으로 각각 32.2%, 21.1%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스 난방 고객의 경우 오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동절기 기간 동안 지난해 부담했던 348달러에 비해 32.2%가 오른 460달러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달에 300kW를 사용하는 경우에 월 전기요금은 지난해 95달러에서 22.1% 오른 116달러가 될 전망입니다. 커네디슨의 이 같은 가파른 요금 상승에 대해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원재료 비용이 크게 올랐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비용 상승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중은행들의 예금이 지난 2분기 사상 최대인 3,700억 달러 감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기준 예금은 19조 5,63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분기보다 약 3,700억 달러 감소한 수치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미 은행들은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예금으로 자금이 옮겨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예금 인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